숨 쉬세요. 제발 숨 좀 쉬세요. 산속 절벽 끝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죽어가는 노인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위 옆에 홀로 쓰러진 그는 수천조를 가진 재벌 회장 박도현이었습니다. 소년은 회장의 협익과 입가를 보자마자 몸속에 잘못된 약기운이 있다는 것을 단숨에 알았습니다. 깊은 산속 허름한 성당에서 자란 독잡는 천재소년 정다운은 급히 환약을 혀 밑에 넣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닌 산속 시골 아이가 회장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겨우 눈을 뜨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그런데 회장의 시선이 멈춘 건 소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산속 소년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 조각이었어요. 왜 박도현 회장은 얼굴이 굳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산허리를 다 걷어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속 절벽 아래 오래된 성당 하나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칠한 벽은 군데군데 빛이 바랬고 지붕 끝 십자가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차갑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 한쪽에는 약재를 말리는 대나무 채반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쌉싸래한 잎 냄새와 흙 묻은 뿌리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여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채반 앞에 정다운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소녀는 말린 잎 하나를 들어 손끝으로 비벼봤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가까이 대더니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직 덜 말랐네. 다온은 채반 둘째 줄로 손을 옮겼습니다. 뿌리 약재 하나를 반으로 부러뜨려 속을 보고 빛깔을 확인하고 다시 냄새를 맡았어요. 누가 보면 늙은 약재상이나 할 법한 손놀림이었지만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 아직 키만 조금 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손끝은 또래 아이들 것과 달랐어요. 다온은 약재의 향만 맡아도 어느 쪽 기운이 센지 알았고 쓴맛 뒤에 숨어있는 독한 기운도 이상할 만큼 빨리 알아챘습니다. 성당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사제복 위에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이유한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마른 몸, 희끗한 머리, 깊게 팬 눈가. 멀리서 보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쉽게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마당 끝에 선 채 잠시 다온을 지켜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또 새벽부터 나왔구나. 다온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밤바람이 새서요. 덜 마른 게 있으면 다 버려야 하잖아요. 신부는 채반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온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밑이 조금 푸르렀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약재를 갈고 정리했을 거예요. 신부는 그걸 모른 척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가끔 아이 같지가 않다. 다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신부님이 자꾸 어른처럼 대하시잖아요. 그 말에 이유한 신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가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리고는 성당 뒤편 산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바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절벽 위에서 몰려오는 바람이 쓸데없이 차고 날카로웠어요. 신부는 한참 그쪽을 보다가 다온을 불렀습니다. 다온아. 네. 오늘은 절벽 위로 가지 마라. 다온 손이 멈췄어요. 절벽 위쪽은 다온이 자주 올라가던 곳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만 나는 약초가 있었고 비가 오고 난 뒤엔 성질이 바뀌는 풀도 있었어요. 소년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신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아래로 이어진 좁은 길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지요. 차가 몇 대 올라올 거다.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왜 절벽 쪽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한 신부가 그렇게 말할 때는 더 캐물어도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소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다온이 이 성당에 온 건 아주 어린 날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데려왔는지, 왜 맡기고 사라졌는지 신부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 목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금패 조각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온도 몇 번이나 물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왜 나만 이런 걸 목에 걸고 살아야 하는지요. 그때마다 신부는 한참 침묵하다가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온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신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빛이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다온 이야기가 몇 번 돌았습니다. 손목만 짚어도 몸에 맞지 않는 약을 알아본다더라. 협인만 봐도 속이 어디서 꼬였는지 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고 나중엔 은근히 다온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재주는 자랑이 아니라고. 눈에 띄는 순간부터 화도 함께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다온은 웬만하면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묻기 전엔 먼저 말하지 않았고 아픈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날 같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아래쪽 길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다온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2번, 3번 올라왔어요. 이 시간에 이런 산길로 차가 올라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성당 문 앞에 서서 묵주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다온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성당 뒤 약초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부가 가지 말라고 했던 건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바람이 이상했어요. 산의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사람 몸 안에서 새어나온 냄새를 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온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 끝에 탁한 약 냄새 하나가 섞여 있었어요. 몸을 보하는 약재가 오래 배어 나올 때 나는 향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약이 속에서 엉켜버렸을 때 올라오는 눌린 냄새였습니다. 소년 얼굴이 단번에 굳었어요. 그건 그냥 불편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잘못 먹은 약기운이 몸속 깊이 퍼졌을 때만 나는 위험한 냄새였어요. 다온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람은 분명 절벽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향이었지요. 다온은 잠깐 뒤를 돌아 성당 쪽을 봤습니다. 이유한 신부도 뭔가 느꼈는지 마당 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다온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묻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요. 소녀는 그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더 가팔랐어요. 밤사이 맺힌 습기 때문에 흙은 미끄러웠고 절벽 가까이 갈수록 바람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온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고
그 아래에 아주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 몸의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살아있는 몸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기운. 다온은 그 기운을 여러 번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위턱을 돌아 절벽 끝이 보이는 순간 소년 발이 멎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하나가 바위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손은 바닥을 짚은 채 굳어 있었고 가슴은 아주 가늘게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곧장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고 혀빛은 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다온은 노인 입가에 남은 약 냄새를 맡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약이 오래 쌓였고 거기에 다른 기운까지 덧붙어 있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정말 숨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온은 급히 품 안에서 양낭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상용으로 챙겨 다니던 환약과 잘게 빻은 해독 약재가 들어 있었어요. 소녀는 노인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환약 하나를 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턱을 받쳐들고 목 아래를 쓸어내리며 넘기게 도왔습니다. 제발 이것만 넘기세요. 지금 넘기셔야 해요. 노인 목을 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다온은 다시 손목을 짚었습니다. 끊어질 듯 약하던 맥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다른 약재를 손바닥에 으깨 입가와 콧등 가까이에 가져다 댔어요. 숨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기운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노인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 회장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멈춘 건 소년 얼굴이 아니었어요. 다온의 목에 걸린 낡은 금패 조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산속 소년의 목에 걸린 그 반쪽짜리 금패 조각을 보고 왜 박도연 회장은 저렇게 얼굴이 굳어버린 걸까요? 그때 아래쪽 산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거친 숨소리와 신발이 자갈을 밀어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절벽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들었지만 손은 떼지 않았어요. 박도연 회장 손목을 짚은 채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맥의 흐름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남자 셋이 바위턱을 돌아섰습니다. 그들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중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나머지 둘도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다온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야 넌? 회장님 몸에 뭘 한 거야? 소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노인 손목을 쥔 채로 짧게 말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뭐? 지금 막 약이 넘어갔어요. 더 흔들면 숨 다시 막혀요. 어린애가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였을까요? 남자는 도리어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올라오던 중년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검은 정장 위에 두꺼운 코트를 걸친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병철이었어요. 박도연 회장을 오래 곁에서 모셔온 비서실장이자 회장이 믿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오병철은 먼저 다온이 아니라 박도연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 차에서 내릴 때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지만 완전히 꺼져버린 얼굴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아주 미약하게라도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회장 입가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온 손끝이 짚고 있는 손목도 내려다봤어요. 내가 한 거냐?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 든 약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애가 무슨 소리를.
조용히 해. 오병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른 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다시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의료 가방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박도연 회장이 산에 오른다는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전담 의료진이 뒤늦게 절벽 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의사 한 사람이 곧장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끼우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청진기를 꺼내 가슴에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냄새. 의사는 박도연 입가에 남은 약재 향을 맡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운을 보았습니다. 누가 뭘 먹였습니까? 오병철이 다운 쪽을 턱짓했어요. 저 아이가. 다른 의료진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임의로 뭘 먹였다고요? 다운은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눈을 들었어요. 소년 눈빛은 겁먹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먹였으면 더 위험했어요.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했지? 혀빛이 탁했고 입가에 밴 약기운이 서로 안 맞았어요. 맥도 기운이 꺼지는 맥이 아니라 눌리는 맥이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동시에 다운을 받습니다. 17살 소년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사는 짧게 박도연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금 숨 붙은 건 사실입니다. 뒤에 서 있던 수행원 하나가 급히 물었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아닙니까? 의사는 그 질문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운이 놓았던 환약향을 다시 맡고 노인 혀빛을 한 번 더 본 뒤 오병철에게 말했습니다. 도착 전에 뭘 먹였는지 나중에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숨을 골랐어요. 지금은 이 아이 처치가 시간을 벌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속 절벽 끝에서 회장 목숨을 붙들고 있었던 건 병원 의사도 아니고 오랜 수행원도 아니고 성당에서 자란 이름 모를 소년 하나였던 거예요. 그때 박도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운은 재빨리 다시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아까보다 조금 더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년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지금 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일으키면 안 돼요. 오병철이 다운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회장 목숨을 붙잡은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절박해서 어린애 말을 붙잡고 있는 건지. 박도연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눈이 열렸어요. 흐린 시선이 바위와 하늘 사이를 흔들리다가 다운 쪽으로 왔습니다. 소년 얼굴을 스치듯 지나간 그 시선은 곧바로 다운 목에 멈췄어요. 낡은 금패 조각. 그 조각난 은빛이 박도연 눈에 들어온 순간 늙은 회장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숨이 붙은 사람이라기보다 잊었던 기억을 갑자기 정면으로 맞은 얼굴 같았어요. 박도연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했어요. 소년 얼굴이 아니라 목에 걸린 금패 조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손이 아주 미약하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다운 쪽으로 향했어요. 닿기엔 턱없이 먼 거리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다운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노인이 아닌 것처럼 낯선 울림이 가슴 한쪽을 쳤어요.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박도연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는 오병철 쪽으로 눈동자를 아주 힘겹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저 아이. 말끝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의식이 내려앉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을 펼쳤어요. 오병철은 옆에서 지시를 내리면서도 계속 다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손등에 약재가루가 묻은 채 절벽 끝에 무릎 꿇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것에 옮겨지는 순간 수행원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애는 어떻게 할까요? 오병철이 짧게 대답했어요. 건드리지 마. 박도연이 의식을 잃기 직전 남긴 말과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말에 다온이 아주 조금 눈을 들었어요. 잠시 뒤 의료진과 수행원들이 회장을 데리고 급히 산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자 조금 전까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하던 절벽 끝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다온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끝은 찬바람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소녀는 자기 목에 걸린 금패를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그걸 본 순간 바뀐 얼굴, 그리고 내가 어떻게라고 했던 떨리는 목소리, 둘 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어요. 적어도 다온 기억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 눈앞에서 다시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산길 아래로 들것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온은 성당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목에서 이유한 신부가 이미 서 있었어요. 신부는 다온 얼굴도 묻은 흙도 떨리는 손도 다 보고 있었지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살렸구나. 다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부님. 응. 그 사람이 제 목걸이를 알아봤어요. 이유한 신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이었어요. 신부는 다시 담담한 얼굴로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신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속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다온은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신부님, 저 금패가 뭔데요? 이번에는 신부가 바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온 목에 걸린 금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아직은 묻지 마라.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안다고, 아직은 아니라는 말.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산속 절벽 끝에서 죽어가던 재벌 회장이 자기 목에 금패를 보고 저렇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또 기다리라고만 했지요. 소녀는 처음으로 그 말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성당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쯤 아래쪽 길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대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세단 하나가 성당 앞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렸어요. 오병철이 혼자 내렸습니다. 그는 성당 마당에 선 다온과 이유한 신부를 차례로 봤어요. 아까 절벽 위에서의 다급함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병철이 먼저 신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 아이를 찾으셨습니다. 다온이 숨을 멈췄어요. 오병철은 소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다온 군, 회장님께서 당신을 서울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당 마당 공기가 순간 딱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다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온은 처음으로 자기 삶이 절벽 끝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당 마당 공기가 순간 딱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다온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절벽 끝에서 사람 하나 살리느라 손끝까지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가 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노인이 아니라 수천조를 가진 재벌 회장 박도연 곁으로 말입니다. 오병철은 다온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이유한 신부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인 건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저 아이를 보겠다고요. 이유한 신부는 잠시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소년 얼굴에는 아직 절벽 위 찬바람이 남아 있었고 손끝에는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옷깃 사이로 반쯤 감춰진 반쪽짜리 금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다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저여야 하죠? 오병철은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금패를 보셨습니다. 다온 손이 천천히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절벽 끝에서 박도연 회장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 이 반쪽짜리 금패를 보고 굳어버리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는 물건 같았어요? 처음 보는 물건을 보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하나가 소년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 자기보다 먼저 이 금패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다온은 이유한 신부를 바라봤어요. 신부님. 응. 저 가야 해요? 신부는 다온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붙잡으려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결정하라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섭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겁을 쉽게 입 밖에 내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사람 하나 살린 뒤 그 사람이 자기 목에 반쪽짜리 금패를 보고 그렇게 흔들렸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유한 신부가 한 걸음 가까이 와 다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섭다고 피하면 평생 모른 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다온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박도연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다온은 또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신부가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묻지 않고 버티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더했습니다. 오늘 당장 오래 붙잡아 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면 저 아이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거짓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다온은 한참을 아래만 보다가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유한 신부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년을 붙잡지 않았어요. 짐은 많이 챙기지 마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많이 챙기지 마라. 사람이 돌아올 곳이 있으면 짐은 가벼운 편이 낫다. 그 말이 다온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붙잡았어요. 다온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늘 쓰던 약첩 종이, 비상약 몇 가지, 그리고 손바닥에 쥐기 좋은 작은 양낭. 다른 건 몰라도 양낭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다온은 자기 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작은 침대, 낡은 책상, 창틀에 올려둔 마른 풀 한 줌,
벽에 걸린 십자가. 늘 똑같던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유한 신부가 성당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오래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다온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왜요? 가서 바로 열어보진 마라. 그럼 언제요?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다온은 묻지 않고 종이를 받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신부는 다시 한번 소년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를 보았어요. 그건 절대 남에게 함부로 벗겨 보이지 마라. 회장님은 이미 봤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다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이유한 신부가 다시 불렀습니다. 다온아. 다온이 돌아봤어요. 사람 살린 건 잘한 일이다. 그 한마디에 소년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늘 내내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다온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성당 마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유한 신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검은 성직자 복장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친 마른 노인이 십자가 아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온은 뒷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산길을 한 번, 두 번 돌고 나서야 성당 지붕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오병철은 처음 한 시간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온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넓은 도로로 바뀌는데도 소년 마음은 여전히 절벽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박도연 회장이 떨리는 입술로 남긴 말.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남았습니다. 다온은 무심코 자기 목에 반쪽짜리 금패를 손안에 감쌌어요. 차갑고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멀미는 안 합니까? 한참 뒤 오병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배는요? 안 고파요. 오병철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도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회장을 살린 이 소년이 누구인지, 저 반쪽짜리 금패가 무엇인지, 왜 회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저 아이를 찾았는지. 가벼운 질문은 하나도 없었겠지요. 차는 오후가 깊어질 무렵 서울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다온은 창에 시선을 붙였어요. 산과 바위, 성당 지붕과 흙길만 보며 살던 아이에게 서울은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긴장됩니까? 오병철이 물었어요. 다온은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냄새가 너무 많아요. 오병철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그렇습니다. 차가 높은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먼저 보였어요. 정원 너머로는 큰 저택이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집이라기보다 오래된 권력과 돈이 조용히 쌓인 집 같았어요. 다온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 사이로 여러 냄새가 겹쳐 들어왔어요. 잘 손질된 나무 냄새, 값비싼 향, 오래된 가구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옅게 뱄 양 냄새까지. 절벽 위에서 맡았던 것처럼 탁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맑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다온 마음에 먼저 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의 눈이 동시에 다온 쪽으로 향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소년, 값비싼 코트 하나 없이 낡은 점퍼를 걸친 아이, 신발 끝에는 아직도 흙먼지가 남아 있었지요. 그 시선들이 따뜻할 리 없었습니다. 다온은 괜히 옷깃을 여미며 반쪽짜리 금패를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낮고 정돈된 남자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저 아이입니까?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계단 난간 곁에 서 있었어요. 웃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재는데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옷차림의 여자가 한 발 비켜 서 있었고요. 오병철이 짧게 답했습니다. 회장님을 절벽 위에서 발견한 아이입니다. 남자가 계단을 반쯤 내려오며 다온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다온은 그가 누군지 아직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라는 걸요. 오병철이 낮게 소개했습니다. 강민석 부회장님입니다. 강민석은 박도연 회장의 사위이자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회장 자리를 가까이서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은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다시 소년 목 근처를 한번 스쳐봤어요. 옷 안쪽으로 숨긴 반쪽짜리 금패를 본 건 아니었지만 다온은 그 시선이 거기까지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의식이 안정적이지 않으십니다. 아이는 별채에서 쉬게 하세요. 그 말은 다온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내리는 지시 같았어요. 그 순간 다온은 알았습니다. 이 집은 자신을 손님으로 들인 게 아니라 필요한 무언가로 들여놓고 있다는 거요. 오병철이 다온 곁으로 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시면 바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온은 대답 대신 정원 너머 저택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보이는 창은 하나도 없었어요. 소녀는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산속 절벽 끝에서 사람 하나 살린 일이 자기를 아주 낯선 집 한가운데로 데려왔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절벽 위 찬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별채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정다온은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침대는 너무 푹신했고 창밖 정원에는 가지런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서늘했습니다. 산속 성당의 차가운 방보다 이곳이 훨씬 낯설고 훨씬 불편했어요. 다온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엔 물 한 병과 새 수건이 놓여 있었고 옷장 안에는 소년 체구에 맞춘 듯한 옷까지 걸려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빨리 준비했는지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소년은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절벽 끝에서 박도연이 그걸 보고 얼굴이 굳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해? 그 말은 아직도 다온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요? 왜 하필 자기 얼굴이 아니라 금패였을까요? 다온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창가로 가서 정원을 내려다보는데 멀리 본체 복도 창문 하나에 사람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병철 목소리였습니다. 다온이 문을 열자 그는 작은 쟁반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약차였습니다. 오병철은 방 안으로 들어와 쟁반을 내려놓고 다온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겁니다. 다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 냄새가 올라오자 속이 텅 빈 게 느껴졌어요. 소년이 숟가락을 들자
오병철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방금 의식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다온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소년 숨을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온은 자기도 모르게 목 쪽으로 손을 올렸어요. 반쪽짜리 금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회장님 뜻은 그렇습니다. 오병철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너무 놀라진 마십시오. 회장님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 그 말은 다온을 안심시키기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소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체로 이어지는 복도는 별채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도 사람 사는 냄새는 없고 오래 닦은 나무 바닥 냄새와 은은한 향, 그리고 약 냄새만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다온은 그 냄새 속에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감춰져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삐끗한 약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도연이 있는 방 앞에는 간호사 둘과 전담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다온이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소년에게 향했어요. 아까 절벽 위에서는 다급해서 몰랐던 눈빛들이었습니다. 놀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약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침대 상체를 조금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빛은 훨씬 나아졌지만 눈빛은 더 선명했어요. 병든 노인이 아니라 오래 사람들을 움직여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다온에게 닿았습니다. 박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소년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직 안정을. 나가.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병철이 먼저 사람들에게 눈짓했고 간호사와 의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방 안에는 박도현, 다온, 오병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도현은 여전히 다온을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년 얼굴을 지나 목 언저리 쪽에 시선이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다온은 천천히 침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박도연 얼굴에 남은 피로와 그 아래 감춰진 놀람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거 보여줄 수 있겠느냐? 다온은 바로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당을 떠나기 전 이유한 신부는 분명 말했어요. 반쪽짜리 금패는 함부로 벗겨 보이지 말라고. 소년 망설임을 본 박도연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빼앗지 않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결국 목끈을 손으로 끌어올려 금패를 옷 밖으로 꺼냈어요. 낡은 반쪽짜리 금패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고 금빛은 오래 닳아 군데군데 색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운데 남아있는 문양 한 줄은 분명했습니다. 박도연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보려다 멈췄어요. 닿지도 못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다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줬느냐?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네. 누가 키웠지? 산속 성당의 이유한 신부님이요. 박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후회와 분노, 믿고 싶지 않은 무엇까지 여러 감정이 얼굴을 지나갔어요. 오병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박도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이름은 정다운입니다.
박도연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굴리듯 되뇌었습니다. 정다운.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떤 자리를 더듬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이 열렸어요. 강민석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엔 예의 바른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방 안 분위기를 단번에 읽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오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도연 시선이 느리게 강민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 했나? 강민석은 미소 비슷한 걸 입가에 올렸어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다온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려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강민석 시선이 소년 손에 들린 반쪽짜리 금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다온은 그 눈빛 속에 낯선 긴장을 읽었어요.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보신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너무 가까이 두시는 건 이 아이는 여기 머문다. 박도연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강민석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선 웃음이 싹 거쳤어요. 회장님, 그런 결정은 회복하신 뒤에 하셔도 내가 정한다. 더 짧고 더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강민석은 더는 바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 다온을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변수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박도연은 다시 다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다온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가야 하는지 더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자 박도연이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금패는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주지 마라. 다온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유한 신부가 했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온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뒤에서 박도연이 다시 불렀어요. 다온아. 처음 듣는 노인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그렇게 나오자 소년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오늘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다온은 그 말 하나에 절벽 위에서 얼어붙어 있던 손끝이 이제야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이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의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오자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다운 군이라고 했죠. 다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놀라신 것 같긴 한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끔 옛 기억과 지금을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다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민석이 한 발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이 집에선 모르는 건 함부로 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말까지 듣고서야 다온은 눈을 들었습니다. 소년 눈빛은 조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강민석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오병철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부회장님, 회장님 약 시간입니다. 강민석은 다시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온을 한 번 더 본 뒤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다온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박도연이 자기 목의 반쪽짜리 금패를 알아본 순간부터 자신은 누군가에게 몹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도요.
별채로 돌아온 다오는 바로 눕지 못했습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소녀는 천천히 반쪽짜리 금패를 손바닥에 올려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 회장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바뀌었을까? 왜 신부는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강민석은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를 밀어내려 했을까? 그때 창밖 정원 쪽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별채 창 아래를 한번 서성이고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직원일 수도 있었고 착각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오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를 중심으로 모두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요. 정다오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이불은 너무 부드러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몸이 긴장해서 굳었습니다. 산속 성당에서는 한겨울에도 이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았어요. 춥고 불편해도 적어도 어디에 손을 두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요. 여긴 달랐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고 바닥은 반질거렸고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편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벽 뒤에서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다오는 결국 새벽이 밝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그제야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정원은 아직 어두웠지만 본체 한쪽 창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늦게 잔 사람의 불빛이 아니라 아주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는 사람의 불빛 같았습니다. 다오는 한동안 그 창을 보다가 자기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를 옷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게 발소리가 났어요. 멈칫. 그리고 다시 두어 걸음. 소녀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별채 앞을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직원일 수도 있었지만 다오는 그 발이 그냥 지나가는 발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확인하러 온 발걸음. 이 집 안엔 자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미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별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 하나가 들어와 새 옷을 걸어두고 갔어요. 흰 셔츠와 진회색 가디건, 검은 바지였습니다. 산속에서 살던 소년에게 어울릴 만한 옷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싼 티가 나는 옷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너무 튀지 않게 골라놓은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다오는 한참 그 옷을 보다가 결국 그대로 입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온 낡은 점퍼와 스웨터는 의자에 곱게 접어두었어요. 갈아입고 거울을 봤을 때 잠시 낯선 아이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만은 그대로였어요. 그게 남아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병철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침에 보자고 하십니다. 다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따라 본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어제 그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값비싼 향, 오래된 나무, 잘 닦은 바닥,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옅게 남은 양 냄새. 그런데 아침 공기 속에서 맡으니 어젯밤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 냄새는 깔끔하지 않았어요. 몸을 살리는 약은 대개 향이 오래 남더라도 결이 분명합니다. 찬 기운을 누르는지, 열을 다스리는지, 허한 몸을 채우는지, 어느 방향인지 냄새만으로도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런데 이 집안의 약 냄새는 방향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돕는 약 위에 묘하게 기운을 짓누르는 냄새가 겹쳐 있었어요. 다운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철이 물었어요. 다온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작은 약 쟁반을 바라봤어요. 유리컵 하나, 은색 약통 둘, 흰 자기 그릇 하나. 그 옆에 간호사가 막 내려놓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온이 낮게 물었어요. 회장님, 약 원래 저 냄새예요? 오병철 눈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어제 절벽 위에서 맡았던 냄새랑 비슷한 게 섞여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오병철 시선이 곧장 약 쟁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냄새를 맡아보려 했지만 다온처럼 구별할 수는 없었겠지요. 다만 표정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걸음이 아까보다 무거워졌어요. 박도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 가까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얇은 담요가 무릎 위에 덮여 있었어요. 차콜색 가디건 안에 밝은 셔츠를 받쳐 입고 있었는데 병자처럼 흐트러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세워 품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자세로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그 눈이 다온에게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했고 더 무거웠습니다. 왔구나.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박도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온이 서 있는 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옷이 바뀌었어도 눈빛은 어제 절벽 위에 그 아이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목 안쪽에 숨긴 반쪽짜리 금패의 위치를 아는 듯한 시선이 잠깐 오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약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온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박도연이 약을 집어 들려는 순간 다온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방 안 공기가 바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다온을 받고 오병철도 고개를 돌렸어요. 박도연은 손을 멈춘 채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온은 약 쟁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코끝으로 냄새를 다시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약 어제까지 드시던 거랑 다릅니다. 간호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장님 처방은 매일 같지 않아요. 다온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몸을 붙드는 냄새가 아니라 기운을 누르는 냄새가 섞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간호사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소년이 감히 뭘 아느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박도연이 손을 내렸습니다. 오비서, 예, 회장님. 그 약 당장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둬라. 오병철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간호사 손에서 약 쟁반을 직접 받아 옆 탁자로 옮겼습니다. 간호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말하지 못했어요. 박도연은 다온을 오래 봤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냐?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맡았던 냄새랑 비슷합니다. 아주 똑같진 않은데 같은 쪽 기운이 있어요. 박도연 눈빛이 아주 차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다온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겁니다. 박도연은 간호사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라.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오병철을 봤어요. 하지만 오병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도연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절벽에서 내가 한 말 몸 안에 잘못 든 약기운이 돈다고 했었지. 네. 오늘도 그렇게 느껴지느냐?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음이 방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정원은 평화로웠고 햇빛은 환했어요. 그런데 방 안엔 햇빛이 못 들어오는 곳처럼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오비서, 예.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식사와 약 드리는 시간에 같이 있어라. 다온이 눈을 들었습니다. 오병철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노크도 없었어요. 강민석이었습니다. 아침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들어온 그는 방 안 분위기를 한 번에 읽었어요. 탁자 위에 치워놓은 약 쟁반, 굳은 박도연 얼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다온까지요.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박도연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강민석은 웃듯이 말했어요. 회장님 컨디션이 걱정돼서요. 그러면서도 눈은 다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 약 쟁반을 본 순간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오병철이 대신 답했습니다. 약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석은 다온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설마 또 이 아이 말 때문은 아니겠죠?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방 안 누구도 그 말이 부드럽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강민석 입가 웃음이 잠깐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평정을 찾았어요. 상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곁에 낯선 아이가 들어와서 첫날부터 약까지 건드리는데요. 그 말은 분명 다온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약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강민석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이상하다고 말한 겁니다. 짧았지만 밀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운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어요. 강민석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거든요. 손에는 인쇄한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그 직원은 방 안 분위기를 보고 바로 멈췄어요. 하지만 강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직원이 종이를 건넸고 강민석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다온은 멀리서도 글자 몇 개를 봤어요. 재벌 회장, 산속 정체불명 소년에게 의지. 기사 초안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곧바로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박도현도 오병철도 이미 봤거든요.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도현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건 뭔가? 강민석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려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온라인 쪽에서 떠볼 만한 자극적인 문안이 돌아서 누가 썼나? 말이 끊겼습니다. 직원이 눈을 내리깔았고 오병철은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자 박도연이 처음으로 강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뭔지 내가 정하느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직원 손끝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강민석은 더 웃지 못했습니다. 다온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겉으로 매끈하게 서 있는 강민석이 아니라 지금처럼 조용히 한마디 하는 박도현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아침 식사는 결국 조용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식탁에 나오지 않았고 다온은 별채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병철은 약 쟁반과 기사 초안을 모두 들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다온은 자기 등 뒤를 따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직원 몇이 멀리서 수군거렸고 어떤 여자는 대놓고 소년 목 근처를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온은 옷기단에 숨긴 반쪽짜리 금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무언가 흔들렸다는 걸요. 별채에 돌아오자 다온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한 신부가 준 오래 접힌 종이를 손에 들었어요.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열어보라고 했던 종이였습니다. 지금이 그때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끝내 열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며 오병철이 임시로 건네준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다온이 망설이다 받자 숨가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이냐? 나 약방집 김씨다. 다온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와 사람 말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성당에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무슨 토지 경계가 어쩌고 조사 나왔다고. 다온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부님은요? 밖에서 맡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가 서울 갔다고 누가 흘린 건지 자꾸 너 이야기를 물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온 귀에는 절벽이 바람소리보다 더 차가운 무엇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성당이 건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다온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성당에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무슨 토지 경계가 어쩌고 조사가 어쩌고 그리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물었다는 말. 다온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반쪽짜리 금패가 같이 눌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었는데도 소녀는 그 감각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신부님 바꿔주세요. 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김 씨의 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안 된다. 저 양반들 앞에서 신부님이 전화도 못 받으셔. 내가 올 수 있으면 빨리 와라. 전화가 끊기고 나자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 정원은 아까와 똑같이 평화로웠고 햇빛도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온 귀 안에서는 계속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성당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자꾸 자기 이야기를 물었다. 소녀는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본체 쪽으로 달려가는데 이 집 바닥은 산길보다 훨씬 반질거리고 미끄러웠어요. 2번이나 발이 헛디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박도연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오병철이 막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온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온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성당에 사람들이 왔대요. 제 이야기 묻고요. 신부님이 맡고 계신다고. 오병철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누가요? 모릅니다. 토지 조사라고 했다는데 김씨 아저씨 말이 이상했어요. 오병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장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도연은 방 안쪽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병색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그는 다온 얼굴을 한번 보고 오병철을 향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병철이 짧게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운 성당에 누군가가 들이닥쳤답니다.
토지조사 명목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표정이 느리게 굳었습니다. 다온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 내려가야 합니다. 박도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소년 얼굴을 보았어요. 그 눈빛엔 만류가 아니라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인지 누군가의 손인지 지금 아이를 내려보내는 게 맞는지 짧은 시간 안에 다 따져보는 눈빛이었지요. 오비서, 예, 같이 내려가라. 다온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그제야 소년을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혼자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은 명령 같기도 했고 걱정 같기도 했습니다.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문가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더니 일부러 더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자 강민석은 시선을 다온 쪽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성당 이야기입니까? 다온은 그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그 말을 먼저 꺼내는지 본능적으로 이상했어요. 강민석은 바로 이어서 말했지요. 요즘 산쪽 교회나 성당들 토지 관련 정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온은 더 불편해졌어요. 자기가 아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먼저 성당과 토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을까요? 박도연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강민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예민할지 아닐지는 내가 정한다. 강민석은 잠시 웃는 듯 하다가 입꼬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짧았지만 다온은 충분히 봤어요. 차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준비되었습니다. 서울 저택을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다온은 계속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전화할까 하다가 혹시 더 상황이 꼬일까봐 누르지 못했지요. 오병철은 평소보다 말을 더 아꼈습니다. 대신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한참을 달리다 오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당에 누가 들어갔다는 말 처음 들은 겁니까? 다온은 차창 밖만 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뭐가요? 저택에 온 뒤로 누가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엔 회장님 약 냄새도 이상했고 그러다 갑자기 성당까지. 오병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온이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참 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오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오병철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내 탓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합니다. 다온은 그 말 뜻을 끝까지 묻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 차는 산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소년 가슴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성당 아래 길가에 차가 멈췄을 때 다온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산길은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내려왔어요. 처음엔 잘 들리지 않다가 가까워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인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다온이 성당 마당을 돌아 들어선 순간 마당 한가운데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둘, 정장 입은 남자 하나, 그리고 서류철을 든 여자 하나. 성당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약재 채반이 마당 한편으로 쏟아져 있었어요. 이요한 신부는
그 앞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습니다. 마르고 늙은 몸이었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검은 성직자 복장 위에 걸친 회색 코트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정장 남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다온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소년 목소리가 산속 공기를 갈랐어요. 모든 시선이 동시에 다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한 신부 얼굴에 처음으로 놀람이 스쳤어요. 그는 다온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한마디에 소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다온은 곧장 신부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정장 남자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몸의 뱃냄새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 저택에서 맡았던 그 차갑고 매끈한 향과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정장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누구죠? 다온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왜 남의 성당을 뒤지세요? 여자가 서류철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토지 경계 정리와 무허가 보관물 확인입니다. 방해하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다온은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쏟아진 약재와 열려있는 창고, 그리고 신부 얼굴부터 봤습니다. 신부 입가가 평소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그때 정장 남자가 다시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내가 정다운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 공기가 딱 멈춘 것 같았어요.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바로 달라졌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성당에 들어오자마자요. 정장 남자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 성당에서 오래 자랐다던데 맞지? 이유한 신부가 그 앞을 더 확실히 막아섰습니다. 아이한테는 묻지 마시오. 정장 남자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요? 물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말끝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어요. 다온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데요? 정장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리고 옷깃 안쪽, 목 근처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다온에겐 충분했어요. 저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러 온 건지 모를 리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오병철이 성당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번 훑어보더니 정장 남자 쪽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어느 기관입니까? 정장 남자는 잠깐 당황한 얼굴이 됐다가 금방 서류철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준비된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어요. 지역 정비 협조 차원에 명함 주십시오. 오병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장 남자는 쉽게 명함을 꺼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다온은 이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떳떳한 사람들의 냄새는 아니었어요. 오병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 일이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밀어붙이던 정장 남자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마지못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병철은 명함을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시죠. 협조 요청 차원이라니까요. 그 협조 요청 정식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은 내려가십시오. 정장 남자는 잠시 더 버티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온과 신부만 상대할 때와
오병철이 끼어든 뒤는 달랐거든요. 결국 낯선 사람들은 마당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작업복 차림의 남자 하나가 창고 문짝을 거칠게 밀며 돌아섰고 그 문짝 모서리가 이유한 신부 어깨를 세게 스쳤어요.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신부 몸이 뒤로 휘청했고 발 뒤꿈치가 마당 돌턱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신부님, 다온이 거의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는 옆구리를 누른 채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온 눈앞이 또 한 번 새하얘졌어요. 신부님, 저 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숨 쉬어 보세요. 소년 손이 재빨리 신부 손목과 갈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맥은 가빠져 있었고 숨은 짧게 끊겨 나왔어요. 갈비 쪽이 심하게 놀란 게 분명했습니다. 다온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면 더 아파요. 낯선 사람들도 그제야 완전히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밀어붙이던 얼굴들이 모두 달라졌어요. 하지만 다온은 그들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은 자기를 키운 신부였으니까요. 오병철이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다온은 신부 곁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신부님, 숨 천천히 쉬세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소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아픈 숨 사이로 겨우 다온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왜 왔느냐, 내가 오지 말랬잖아. 그 말이 다온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잠시 뒤 낯선 사람들은 결국 서둘러 내려가 버렸습니다. 도망치듯이요. 하지만 다온 눈엔 그 뒷모습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야엔 신부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떨리는 숨만 남아 있었어요. 응급차가 도착해 신부를 옮길 때까지 다온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그런데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응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이유한 신부가 다온 손목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다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아야 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철도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마 이 일을 정다운 군 탓인 것처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온은 창밖만 보다 작게 물었습니다. 누가요? 오병철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만 보며 말했어요. 오늘 온 사람들보다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온에게 충분했습니다. 지금 시작된 건 단순한 토지 조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주변부터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녁 다온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오병철이 건네준 것이 아니라 자기 가방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유한 신부가 떠나기 전 건네준 오래된 종이 밑에서 작은 메모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다온은 처음 보는 번호가 적힌 걸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 카드 뒷면을 뒤집는 순간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패의 나머지 반쪽은 세령이에게 있다. 다온은 숨을 멈췄습니다. 세령?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다온은 한동안 그 메모 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금패의 나머지 반쪽은 세령이에게 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을 안쪽에서 누군가 세게 밀어 여는 것 같았습니다. 세령.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낯설기만 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박도연 회장이 자기 목에 반쪽짜리 금패를 보며 굳어버리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온은 메모 카드를 손에 쥔 채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이유한 신부는 아직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부가 무사하기만 바랐는데 이제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먼저 나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강한 충격으로 몸이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온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놓이는 것과 동시에 더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다온은 침대 곁에 조심히 섰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평소보다 훨씬 마르고 지쳐 보였어요. 입술엔 핏기가 없었고 숨도 깊게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신부님. 다온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유한 신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온 손에 들린 메모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로 신부는 소년이 이미 무엇을 받는지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걸 봤구나. 다온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세령이 누구예요? 병실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묵힌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어요. 박세령이다. 다온 손끝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딸이요?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세령 아가씨가 너를 안고 이 성당에 왔다. 다온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귀로는 분명 말을 듣고 있었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를요? 그래. 신부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겨울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았어. 겁에 질린 사람 얼굴이었지. 다온은 병실 의자를 끌어와 앉았지만 앉는다고 마음이 가라앉진 않았어요. 숨이 자꾸만 얕아졌습니다. 왜 저를 성당에 맡겼어요? 이유한 신부는 한참 동안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오래 눌려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그 말은 다온 가슴을 더 세게 울렸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령 아가씨는 내 목에 반쪽짜리 금패를 걸어주고 갔다. 나머지 반쪽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금패가 너를 네 자리로 데려다 줄 거라고 했지. 다온은 손으로 자기 목을 감쌌습니다. 늘 곁에 있었던 금패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 진짜... 말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대신 받아주었어요. 내 어머니다. 병실 천장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울지도 못했어요.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모른 채 살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뿐이었어요. 세령 아가씨는 널 버린 게 아니다. 신부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살리려고 맡긴 거다. 그 한마디가 다온 마음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제야 소년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주셨어요? 약속했으니까. 누구랑요? 세령 아가씨와. 신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커서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박도연 회장 쪽 사람들에겐 더더욱. 왜요?
이유한 신부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세령 아가씨가 무서워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석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신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오래된 그림자를 보는 얼굴이었지요.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오병철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멈춰 서 있었어요. 들으려 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미 중요한 말은 다 들은 뒤였습니다. 오병철 얼굴엔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뒤늦게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온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병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신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유한 신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오병철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온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본 게 맞았군요. 다온은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의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오병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령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유한 신부는 오래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소. 그 순간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확인되는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인데 그럼에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다가 다온 손등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널 숨긴 게 아니라 살린 거다. 다온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지금 얼굴을 들면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참 뒤 오병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한 신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예. 이제 와서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하나만은 아닐 거요. 오병철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성당을 건드린 사람들, 기사초안, 약 냄새의 이상함. 이 모든 게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걸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온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졌고 유리창엔 자기 얼굴만 흐리게 비쳤어요. 소녀는 손안의 반쪽짜리 금패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건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고 회장이 알아본 흔적이었고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오병철도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진입 직전에서야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온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세령 아가씨 사고 기록입니다. 그날 누구 차가 움직였는지, 누가 먼저 알고 있었는지.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다온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오병철은 곧장 박도연 방으로 갔습니다. 다온은 별채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 서서 닫힌 문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고 오병철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놀람과 죄책감, 그리고 끝내 피할 수 없게 된 결심이 한꺼번에 얹힌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널 부르신다. 다온은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고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의 등이었어요. 그는 다온이 들어와도 곧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세령이 너를 살리려고 보낸 거였구나. 그 목소리는 다온이 알던 회장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확인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후회에 가까웠어요. 박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울고 있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다온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있다. 다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은 서랍을 열어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금빛이 다른 또 하나의 조각. 형태는 달랐지만 끊어진 단면은 다온 목의 반쪽짜리 금패와 정확히 이어질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꼭 쥐었다가 다시 놓으며 말했어요. 내일 집안 사람들 다 부르겠다. 그 말이 방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숨길 건 숨긴 대로 끝났고 물어야 할 건 이제 물어야 한다. 박도연 시선이 천천히 다온에게 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다온은 처음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속 성당의 아이였던 자신은 오늘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도망치는 쪽보다 끝까지 듣는 쪽에 서야 했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누구도 널 모른 척 못하게 하겠다. 그 순간 다온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오래 감춰온 진실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택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입을 다문 채 서로 눈치만 보는 집의 공기였지요. 정다온은 별채 창가에 서서 한참 마당만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서 무언가 끝난다는 걸 소녀는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뒤 오병철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온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깃 안쪽으로 반쪽짜리 금패를 한 번 더 눌러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본체 큰 응접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민석도 있었고 회장 곁에서 일하던 비서실 사람들, 오래된 집사, 변호사까지 자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얼굴마다 다른 불안이 떠 있었습니다. 다온이 문턱을 넘는 순간 몇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년 목 근처로 향했다가 급히 거두어졌어요. 박도연은 응접실 맨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빛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훨씬 더 단단했어요. 그는 다온이 들어오자 바로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와라.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앉으라는 뜻 같았지만 아직은 앉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박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탁자 위 은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간직한 듯한 천조각 하나와 금빛이 다른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것을 천천히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다운 목에 걸린 반쪽짜리 금패와 정확히 이어질 다른 반쪽이었습니다. 응접실 안 공기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강민석이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어요. 회장님, 지금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박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금패를 꺼내보거라. 소년 손이 천천히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늘 곁에 있던 반쪽짜리 금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리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더 떨렸어요. 다온은 조심스럽게 그걸 박도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은 자기 손에 든 반쪽과 다온의 반쪽을 천천히 맞췄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응접실 안 모든 사람 귀에 크게 박혔습니다. 오래 끊겨있던 시간이 그 한순간에 맞춰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강민석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물건 하나로 무슨 물건 하나가 아니다. 박도연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딸 세령이가 떠나던 날까지 지니고 있던 금패다. 그리고 저 아이 목에 걸린 건 그 반쪽이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어요. 박도연은 응접실 안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다운은 남이 아니다. 내 딸 박세령의 아들이다. 내 손자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응접실 안은 정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말이 자기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자리가 갑자기 자기 발밑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석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십니다. 누가 꾸민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당에서 자란 아이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성당을 건드렸나? 박도연 시선이 강민석에게 꽂혔습니다. 방안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오병철이 그때 기다렸다는 듯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약 교체 기록, 성당에 들이닥친 사람들의 명함, 기사 초안, 그리고 오래된 운행 자료까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건강 악화 시점과 약 변경 시점이 겹칩니다. 성당에 간 사람들 연락처도 부회장님 쪽 라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강민석 얼굴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비서, 당신 지금 무슨... 그리고 이 초안도 있습니다. 오병철이 기사 문건을 꺼냈습니다. 산속 정체불명 소년에게 의지하는 재벌 회장. 응접실 안 몇 사람이 동시에 얼굴빛을 바꿨어요. 숨겨질 줄 알았던 문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늙고 흐려 보여야 내가 편했겠지. 강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그만해라. 이번엔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강민석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다온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해 보였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그런 다온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년 앞에 멈춰 섰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온은 처음으로 박도연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거기엔 회장의 위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묵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숨어있게 하지 않겠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온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 있어도 된다. 돌아가도 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다온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몰랐던 말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 밖에서 경찰과 법무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 얼굴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약 기록과 사람 움직임, 기사 초안과 성당일까지 다 드러난 뒤였으니까요. 그가 끌려나가듯 응접실을 빠져나갈 때도 다온은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선은 자기 손에 놓인 반쪽짜리 금패 위에만 머물렀어요. 이제 그건 더 이상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박도연은 직접 산속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요한 신부는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마당에 나와 서 있었어요. 성당 지붕 위로 햇빛이 얇게 내려앉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처럼 싸늘하진 않았습니다. 다오는 성당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서울 저택에서 입고 온 옷차림이었지만 목에는 여전히 그 금패가 걸려 있었어요. 박도연은 신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요한 신부는 오래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어도 이제 왔으면 됐습니다. 다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 깊은 데서 숨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서울 저택도 이 허름한 성당도 이제는 둘 다 자기 삶에서 지워지지 않을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도연은 돌아가기 전 다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싶으냐? 다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성당에도 자주 오고 싶어요.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라. 사람은 자기를 살린 곳을 잊으면 안 되니까. 산바람이 성당 마당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오는 목에 걸린 금패를 손으로 감쌌어요. 차갑던 금속은 이제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반쪽으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